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때 최고의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오실로스코프 사용법보다는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 실제 스코프의 파형을 포착하고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스코프를 통해서 포착된 신호들의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보통 오실로스코프 하면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사양 중에 하나가 대역폭인데요.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이 어떻게 신호에 영향을 주고 또 내가 측정하는 신호에서는 어떤 대역폭의 스코프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해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분해능은 2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직축 분해능하고 시간축 분해능 2가지로 나눠놨는데 이 시간축 분해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코프를 동작시키다 보면 타임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변경을 하다 보면 샘플링 속도가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샘플링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 길이를 어떻게 조절해서 또 어떤 세팅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샘플링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코프에 굉장히 많은 연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채널에 관련된 후 프로세서, 그러니까 후 처리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파형을 관측한다 그러면 신호가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프로빙을 통하겠죠. 프로브나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스코프에 입력받으면 얘가 일단 타임베이스나 또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신호를 화면에 띄워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프에서는 이제 최종 결과물을 파형을 저장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시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예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3가지만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파형을 관측할 때 파형을 화면에 띄워주고 측정하고 간단한 분석들 이런 동작에 필요한 스코프 기능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히 프론트 패널만 다룰 수 있어도 이런 기능들은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매저먼트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워에서는 전압 전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사칙 연산에 곱하기나 또는 저항값을 계산하기 위한 R, 그러니까 나누기나 또 디스플레이를 변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터 매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코프에서는 여러 가지 셋업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관측하고 있는 이런 분석 결과물,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또 지터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움직였는지 이런 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스코프에서는 FFT를 신호 외에 지터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히스토그램을 하고 측정을 하고 또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본적인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뭔가, 아까 이전 화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신호를 포착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신호 포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코프 실제 바로 AD 컨버터에서 샘플링이 되고,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화면에 표시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코프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제일 앞쪽에 있는 앰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의 성능을 보통 주파수 대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단위는 뭐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이런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AD 컨버터가 보통 이제 샘플링 속도에 대해서만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초당 뭐 10기가 샘플링을 하느냐, 20기가 샘플링을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이 AD 컨버터에서는 버티컬 쪽인 이런 수직축 분해능도 AD 컨버터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스코프를 동작시키면서 측정할 때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개의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냐, 아니면 샘플을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걸로 돼 있는데, 이 메모리라는 게 단순히 저장 공간에 물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 게 때문에 샘플링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 프로세싱은 뭐 사칙 연산을 한다든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모두 프로세싱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지터에 관련된 프로세싱 툴들이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코프에 대한 대역폭, 샘플링 속도, 그리고 메모리 길이, 이건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 사양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싱 능력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신호를 측정할 때 내가 측정해야 될 신호의 주파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먼저 알아두시면 신호를 측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보통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이라 하면 이 사양을 결정할 때요, 앰프의 사양을 결정할 때 어떤 특정한 사인웨이브 주파수를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앰플리파이어 출력단의 신호하고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이제 주파수는 뭐 특정한 DC에서부터 어떤 단위 스텝을 가지고 주파수를 계속 올려가면서 두 개의 신호 비를 비교해서 약 3dB, 그러니까 입력 신호에 비해서 출력 신호가 0.7 정도니까 30% 에러 나는 지점의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는 주파수 대역폭이다,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폭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측정에서는 모두 그러니까 협대역 신호, 사인 웨이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고요. 실제 신호를 우리가 다루는 신호들은 구형파라는 거, 구형파나 펄스파를 다룬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됐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신호들은 만약에 펄스다 또는 구형파다 하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고주파들이 있고, 특히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홀수 고주파들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형파 파형을 보기 위해서는 스코프가 첫 번째 고주파는 물론이고
3고주파, 5고주파, 많은 고주파들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신호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 대역폭이 짧아가지고 내가 입력 신호에 3고주파까지밖에 신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컨텐츠들은 들어오지 못하거나 굉장히 많이 감소돼서 스코프로 입력이 되면서 전혀 다른 파형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형을 관측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특정한 주파수 신호를 볼 때 내가 그러면 스코프를 가지고 관측을 한다면 어떤 대역의 스코프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되냐? 예, 기본적인 그 룰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신호에 5고주파까지 보겠다. 5고주파까지 보면 최소한 그 파형의 모양들을 최소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클럭 신호나 이런 정기적인 그 주기를 가진 신호가 아니라 데이터 신호다. 그러면 데이터 신호의 비트레이트의 2.5배 정도 하면 기본 주파 성분의 5배, 또 5배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 신호가 가지고 있는 하모닉 성분들을 얼마나 그 스코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신호의 파형의 모양이나 측정 값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실제로 3GHz 스코프에 3GHz 오실로스코프에 이쪽에 있는 1기가 대역이 들어오게 된다면 감쇄는 3기가 주파수가 여기 0.7만큼 에러를 포함시킨 이 부분이 지금 주파수 대역입니다. 여기가 3기가고요. 1GHz 신호가 들어온다면 전혀 문제없이 원래 신호들을 그대로 1V 입력에 대해서 1V 출력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GHz 스코프에 3GHz 사인 웨이브를 입력시킨다면 입력 신호가 0.7배로 줄어든, 그러니까 30% 에러낸 신호가 그 스코프 앰프의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신호는 주파수 정보는 변환이 없지만 입력 신호의 볼티지 전압 값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5GHz 클럭을 여러 가지 스코프에서 포착한 신호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5GHz 클럭 신호를 20GHz 스코프에서 입력했을 때 이때는 요거의 약 7고주파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 신호의 모양은 이런 식이고요. 실제로 주파수 정보는 지금 2.48기로 측정이 됐고요. 라이징 타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라이징 타임이 약 74피코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5기가 클럭을 16GHz 대역폭의 스코프로 포착을 했다면 이때는 약 5고조파까지 포착이 됐을 텐데요. 이때 라이징 타임이 82피코로 약간 느려졌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13GHz를 썼을 때 8GHz 스코프를 썼을 때는 이때는 스코프가 약 10피코만큼 보시면 74피코에서 라이징 타임이 10피코만큼 느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점점 주파수 대역이 낮은 신호들을 그러니까 대역폭이 적은 걸로 측정했을 때 실제 파형 모양은 여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측정 값에서는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 2.5기 입력 신호하고 아주 근접한 3GHz 스코프를 찍었을 때는 거의 파형 모양이 사인 웨이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이 3기가고요. 이 신호에 2.5기가의 그 기본 고조파인 2.5GHz 성분은 포함이 됐지만 3고조파, 5고조파 그 더 많은 하모닉들은 스코프에서 입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의 화면에서 봤던 화면을 모두 겹쳐 본 거고요. 그래서
고주파가 약 5고주파까지 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3고주파 그 이하로 고주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때 신호의 모양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고, 입력 신호보다 더 낮은 스코프로 측정을 했을 때는 앰플리튜드까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호들을 포착할 때 스코프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프로빙을 사용하게 되죠.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브에도 대역폭이라는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코프의 그 대역폭하고 프로브의 대역폭하고 똑같게 되면 실제로 20GHz에서 여기에서는 0.7배로 떨어졌을 테고요. 또 같은 주파수에서 0.7배 줄어든 이 신호가 앰프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전체 시스템 퍼포먼스는 약 70%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20GHz 프로브에 20기가 스코프가 연결됐을 때 이 예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20GHz의 70%, 약 14GHz의 특성만 보이게 되고, 감소의 비가 2배 이상 캐스케이드로 똑같은 주파수 대역폭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 필터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프로브의 대역폭은 스코프의 대역폭보다 약 1.5배 이상 되는 그런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게 에러 없이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스코프를 가지고 밴드위스 대역폭을 정의할 때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입력 신호의 대역폭은요, 여기 있는 입력 신호의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0.35라는 어떤 코이피션스 개수로 라이징 타임을 나눠줬을 때 그때가 입력 신호가 가지고 있는 대역폭인데요. 이 대역폭은 이 전체 이 신호의 대역폭을 가지고, 이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대역폭을 따졌을 때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이 훨씬 약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야 라이징 타임이나 이런 것들의 에러 없이 신호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앰프를 거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AD 컨버터에서 샘플링이 되게 되는데, 샘플링을 다루는 이 AD 컨버터는 분해능을 좌지우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샘플링 속도는 시간축 분해능에 대한 얘기고요. 보통 이제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초당 몇 개의 샘플을 할 수 있느냐가 단위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분해능을 따질 때는 요거에 대한 역수로 해서 샘플과 샘플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조민하느냐라는 걸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이 될 때마다 이 전압들을 디지털 단위로 이제 변환시키는 퀀타이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퀀타이징의 문제가 되는 게 스코프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레벨들이 결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레벨에서 샘플이 된다면 이 신호는 디지털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 레벨로 옮겨가거나 아래쪽 레벨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러들을 퀀타이징 에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 수가 높은 스코프일수록 퀀타이징 에러에 대한 어큐러시가 성능이 훨씬 좋게 되는 거죠. 그럼 샘플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재현할 때 보통 이제 따지는 게 나이퀴스트입니다. 나이퀴스트에서는 입력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링만 되면 주파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주로 하세요. 내가 구형파들 보더라도 구형파의 기본 주파수가 1GHz라면 그러면 2기가 샘플링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나이퀴스트 이론에서 기본 주파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배가 맞지만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고 어떤 하이 프리퀀시 컨텐츠의 주파수 성분까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신호가 포함하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협대역 신호인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의 2배 정도, 4배 정도, 그리고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구형파나 펄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배 이상의 샘플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에 관련돼서는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강 신호의 폴링 타임이나 또는 라이징 타임을 관측하겠다. 그러면 라이징 엣지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샘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 속도로 설정을 하셔야 에러 없이 신호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최근의 스코프는요, 12비트의 레졸루션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데 보통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고 계신 스코프는 8비트 스코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 8비트 스코프에서 포착한 사인 웨이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퀀타이징 에러의 레벨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동일한 신호를 그 12비트 스코프에서 관측을 한다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깨끗한 이런 파형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퀀타이징 에러를 줄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훨씬 더 정밀하고 깨끗한 신호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비트 스코프에 비해서 12비트 스코프가 정확도도 높고요. 정밀성도 뛰어납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12비트 또는 8비트 스코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할 때 보면 털로 성능을 다 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코프가 12비트다, 8비트다 이 말은요. 스코프에 버티컬로 되어 있는 그리드니까 이 디비전이 지금 현재 8개로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레인지 밑에서부터 위까지 모두 다 사용을 했을 때 8비트 또는 12비트의 성능을 모두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비트라고 하면 2의 8제곱에서 이 레벨,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이 256 레벨로 돼 있고 약 한 디비전당 32개의 스텝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2비트라면 아래에서 풀레인지가 약 4096 레벨로 나눌 수가 있고 한 디비전 내는 512스텝으로 샘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풀레인지로 봤을 때 이 전체 12비트, 8비트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2개의 파형을 보기 위해서 2분의 1로 신호를 줄여가지고 또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보고 있다면 한 디비전의 레벨을 표현할 수 있는 32개, 32레벨 또는 256레벨 요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두 32개,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2개씩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벨은 128개 레벨만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 7비트 스코프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12비트 스코프에서 반으로 줄였다면 이때는 11비트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해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호를 더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4분의 1로 줄여가지고 본다. 그러면 비트는 12비트 스코프를 쓰고 있다면 10비트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8비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6비트처럼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호를 관측하실 때는 풀레인지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전체 비트의 레졸루션을 다 유지하면서 신호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개의 파형을 풀레인지로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다 겹쳐보고 있다. 그래 물론 이렇게 되면 비트 레졸루션에 대한 정보는 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파형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리드를 나눠 가지고 오른쪽에서처럼 각 그리드를 나눠서 하나는 각 그리드당 채널 정보들을 다 풀레인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파형의 크기를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디비전당 정보를 200mV로 채널 1번에 같은 200mV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50mm 디비전에서 훨씬 정밀한 상태에서 신호를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를 관측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멀티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요. 멀티 그리드를 사용해서 최대한 신호들의 버티컬 레졸루션, 수직축 분해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신호를 관측하셔야 측정 값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를 확보하면서 신호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축 분해능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첫 번째로는 풀레인지로 신호를 관측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버티컬 쪽 그 브이퍼 디비전이라는 어떤 그 노브를 돌리게 되면 항상 1, 2호 단위로 움직입니다. 50mm, 100mm, 200mm 볼트, 1볼트, 2볼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신호를 꽉 채우고 싶어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채널 메뉴에 있는 이쪽 베리어블 게인이라는 체크박스를 해주시면 이 스케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신호를 훨씬 더 크게 전체 레인지를 다 사용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드를 나눌 때는 이쪽 디스플레이 메뉴 보면 한 개만 볼 건지 2개 또는 4개 아니면 오토 그리드나 다양한 그런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버티컬 레졸루션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링의 그 버티컬 레졸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수직축 레졸루션, 이제 수평축 레졸루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실제 우리가 신호를 관측할 때는 여기에 뭐 신호에 포함된 가장 느린 이벤트에 한 주기 이상 포함되도록 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듈레이션 된 파형을 관측한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부터 한번 보죠. 자, 모듈레이션 된 그 신호를 관측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스프레드 스펙트럼 된 500MHz 클럭을 보고 있는데요.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그 모듈레이션 된 신호의 주파수를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33kHz의 역수인 타임베이스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긴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길게 10마이크로세컨드요. 하지만 33km를 다 보기에는 부적합한 짧은 타임베이스의 일종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주파수 변화를 크기로,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로 이제 변화율을 보고 있는데 한 주기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화면에서는 주파수 모듈레이션 된 최소값은 확인하고 있지만 최대는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타임베이스를 지금 10배 늘렸습니다. 디비전당 10마이크로세컨드에 그러니까 전체 디비전 10개니까 100마이크로세컨드에서 모듈레이션 주파수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범위로 설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가 모듈레이션이 돼 있다면 한 주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타임베이스, 여기에서는 20마이크로 이상 되겠죠. 로 설정을 하셔야 전체 신호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 관련해서 뭔가를 보고 있다면 한 스위칭 주파수 한 주기 이상 볼 수 있도록 타임베이스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입력에 된, 그러니까 60Hz, 50Hz 라인에 대해서과 연관된 뭔가를 보겠다. 그러면 최소한 20ms의 풀 시간을 결정을 해서 60Hz 신호가 내 신호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신호들은 이제 신호를 길게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샘플링 속도가 변해요. 오실로스코프에 분명히 사양에는 20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시간을 길게, 이 예에서는 디비전당 10마이크로세컨드하고 100마이크로세컨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신호가 빽빽한 이 화면에서는 샘플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주파수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499, 499 같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도 같아요. 근데 실제 내부를 튜닝해서 들여다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샘플링 속도가 하나는 20기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2.5기가 샘플링밖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타임베이스가 늘어나면 사용하는 현재 메모리의 길이에 따라서요. 메모리의 길이에 따라서 샘플링 속도가 자꾸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링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동작을 시킬 때는요. 내가 보고 있는 관측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설정된 메모리 길이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샘플링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동작시킬 때는 항상 이 타임베이스 아이콘, 이쪽 아이콘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타임베이스에 있는 샘플링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신호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는 이 타임베이스 10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2.5기가가 아니라 나는 10기가 샘플링 또는 그 이상을 얻어야 된다면 보세요. 얻어야 된다면 우리 스코프예요. 스코프의 타임베이스 메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타임베이스 메뉴에 보면요. 내가 최대 메모리를 가지고 그 어떤 스코프를 동작시킬 건지, 그러니까 최대 값을 정한 다음에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샘플링 속도를 픽스한 다음에 항상 2.5기가 샘플링으로 유지를 할 건지, 이런 이 두 가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확인을 하심으로써 내가 필요한 샘플링을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맥시멈 메모리에서 메모리 크기를 이 화살표를 통해서 증가시키거나 줄임으로써 샘플링 속도를 원하는 샘플링 속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는 2.5기가 샘플링을 해야겠다. 그러면 메모리 길이를 여기서처럼 약 25메가 정도로 업 해주면 같은 타임베이스 안에서 최대의 샘플링, 원하는 샘플링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속도는 얼마나 내가 이제 필요하느냐라는 건데 최소한 기본적인 그 룰은요. 내가 보고 있는 신호의 한 주기에 10개 샘플링은 이상은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측정하는 게 트랜지션 타임, 그러니까 라이징 폴링 타임이다. 그러면 이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에 의해서 이거에 따라서 샘플링 속도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그 ESD 펄스를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이 포착을 했는데 하나는 40기가 샘플링에서 포착을 했고요.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 약 25피코마다 하나씩 샘플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기가 샘플, 2기가 샘플, 1기가 샘플 요 네 가지를 이제 현재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된 똑같은 영역들을 확대를 해서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약 라이징 엣지에다가 50개 정도 샘플을 취했고요. 250피코 샘플링해서 5개 정도, 눈에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샘플이 취해졌고, 그리고 2기가 샘플링을 했을 때는 4개 정도, 지금 4포인트 정도 있는데, 여기 1기가 샘플링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호 엣지에 하나밖에 없고요. 파형 모양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느리게 슬롭에서 변화가 된, 기울기가 변화된 이 부분이 아예 이 샘플링, 그러니까 2기가 샘플링 이하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금방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타임베이스가 좀 더 길어졌다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측정값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측정값들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25피코마다 샘플을 취했을 때는 약 얘가 800피코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이징 엣지 현재 5개 이상의 샘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약 3% 정도의 에러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징 엣지 2개 샘플을 한 경우에는 아예 1나노로 약 200피코 정도, 25% 정도의 에러가 발생했고요. 이 샘플이 아예 엣지에 1개 또는 2개만 있을 때는 여기 보이시나요? 뭐뭐보다 작다라는 측정값이 뭐뭐보다 1.5나노세컨드보다 작다라는 기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라이징 타임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샘플이다 라는 워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원인 기호의 측정값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측정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징 엣지를 비교를 해서 내가 최소한 라징 엣지에 5개 샘플을 하면 3% 이내 측정값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10배, 한 엣지에 10배 이상을 샘플링 한다면 에러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호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서는 펄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100MHz 클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Hz 클럭에서도 마찬가지로 샘플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100MHz 클럭을 잡기 위해서 20기가 샘플, 10기가 샘플, 2.5기가, 2기가로 나눴습니다. 100메가 샘플이라면 이 누구죠? 2기가 샘플링에도 충분하게 앰플리튜드하고 주파수 정보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화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라이징 엣지에 아예 샘플을 하나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100MHz 주파수를 가지고 샘플링을 결정한다면 메저먼트의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메저먼트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샘플링 속도를 결정할 때는 내가 어떤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샘플링 속도를 결정하시는 게 정확한 샘플링 속도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입력 신호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입력 신호의 주파수보다 내가 스코프가 하고 있는 샘플링 속도가 느리게 되면 실제 화면에서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를 보게 되고요. 이 신호, 그러니까 입력 신호의 주파수조차도 확인을 못했지만 파형 모양은 사인웨이브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엘리어싱 에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엘리어싱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스코프에서는 트리거가 되지 않고요. 신호가 항상 좌우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항상 타임베이스에서 샘플링 속도를 확인하면서 스코프를 동작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 보면 우리가 연산에 들어가기 전에 또요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후처리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신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력 채널에서 신호의 크기나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밴드위스 리밋 기능, 그리고 에버리징, 그리고 노이즈 필터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밴드위스 리밋 기능은요. 밴드위스 리밋 기능은 이렇습니다. 어떨 때 쓰냐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로우 패스 필터인데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측하는 신호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과정 스코프 밴드위스가 6GHz인데 내가 보고 있는 신호는 100MHz였다. 그러면요. 이 100MHz 신호를 보기 위해서 1기가나 500메가 1.5기가면 충분한데 나머지 지금 5기가 이상의 대역폭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파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밴드위스가 늘어나면서요. 기저대역에 있는 화이트 노이즈, 랜덤 노이즈들이 그대로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스코프 밴드위스가 1GHz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기가 범위까지 또는 그 이상에까지 있는 노이즈는 제거되기 때문에 이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스코프 밴드위스가 신호보다 훨씬 높을 때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될 그런 노이즈들이 포함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대역만큼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밴드위스 리밋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내가 신호는 대역폭을 전부 다 확인을 하면서 여기 아래쪽에 포함된 랜덤 노이즈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있는 에버리징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 모양이나 여러 가지에서 내가 필요 없는 노이즈 성분을 디터미니스틱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노이즈 필터를 선택을 해서 신호를 관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밴드위스 리밋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밴드위스 리밋을 하게 되면 화이트 노이즈 성분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실제 스코프의 대역이 하드웨어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에버리징 기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는 내가 이 설정한 이 대역폭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 밴드위스 리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에버리징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신호에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화이트 노이즈 대역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주파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인 웨이브에 대한 주파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밴드위스 리밋을 했다. 그러면 이 파형의 크기하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파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노이즈만 제거하겠다. 그러면 에버리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버리징을 통해서 랜덤 노이즈를 제거했을 때 이 노이즈가 제거된 결과 화면을 스코프 채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채널에서 하게 되면 원래 노이즈에 있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산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약 1000번 정도 에버리징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1000번의 에버리징을 수행해서 랜덤 노이즈를 제거했고요. 요 안에 포함된 원신호의 모양들을 그대로 트래킹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버리징 하면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샘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샘플이 10개 있었으면 10개에 대한 에버리지가 하나로 표시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채널에 있는 이 에버리징을 취하게 되면 전체 같은 모양의 그 파형들을 1000번을 결정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개를 포착을 하고 각 위치에서의 샘플들이 그 에버리징이 되고 하나의 결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노이즈고 화이트 노이즈가 제거가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 원래 신호의 FFT와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를 보고 있고요. 에버리징 된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를 봤을 때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그대로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포함된 이 랜덤 노이즈에 의해서 얘는 다이나믹 렌즈가 훨씬 더 약 25dB 정도 오른쪽 에버리지 된 것보다 낮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 랜덤 노이즈 플로어가 25dB만큼 떨어져서 훨씬 더 정확하게 원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필터링 방법은 인핸스드 레졸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비트의 버티컬 레졸루션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기본 그 방법은 그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핸스드 레졸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는 이 차단 주파수, 컷오프 주파수는 현재 샘플링 되고 있는 샘플링 속도의 2분의 1, 결국에 나이퀴스트 프리퀀시가 되겠죠. 나이퀴스트 프리퀀시에 특정한 이피션트 값이 곱해져서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매뉴얼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프의 인핸스드 레졸루션 메뉴에서는 0.5비트에서부터 3개의 비트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8비트 스코프였다면 0.5비트 향상하겠다 그러면 8.5비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12비트였다 그러면 12.5비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이퀴스트에 적용되는 컷오프 프리퀀시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코이피션트 값들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직접 확인하실 때는 필요하지만 스코프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여기까지는 필요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신호를 포착하는 샘플링 속도가 10GHz 그러면 10GHz 샘플링이다 그러면 이때 나이퀴스 샘플은 2분의 1로 나누면 되니까요. 5G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비트 수를 1.5비트 향상을 시키겠다 그러면 코에피션트 0.121이네요. 얘네가 곱해지면 현재 10기가 샘플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605MHz가 컷오프 프리퀀시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값에서 3비트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80MHz로 해서 약 8배 이상 주파수 대역이 좁아지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여기 250메가 샘플, 결국에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로 보면 125MHz가 되겠죠. 그리고 3비트 향상을 시켰으니까 여기 0.0, 예, 오타가 났네요. 0.016을 곱해보면 약 2MHz 프리퀀시에서 필터링을 하고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필터링 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신호하고 아까 에버리징한 이 신호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왜 굳이 이 필터링을 쓸까요? 왜냐면요, 이 에버리징을 할 때는요, 똑같은 파형의 기본 파형의 쉐입이 정한 만큼 1000번이면 1000번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신호가 다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에버리징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인핸스드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 단일 파형의 한 번으로도 필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상태의 스코프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그런 것들이고요, 내용들이고요. 이번에는 스코프를 연결했을 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브를 연결했을 때 주파수 대역폭이 변할 수 있다는 시스템 대역폭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프로브에는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그 액세서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정확한 측정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프로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마 여기는 패시브 프로브 시리즈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같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프로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 프로브들, 그다음에 특정한 레일 프로브들, 그리고 디퍼런셜 프로브, 그러니까 저전압용 프로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는 패시브고 액티브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신호를 측정할 때는 이건 차지하고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프로브가 싱글핸드 프로브냐 아니면 디퍼런셜 프로브냐. 싱글핸드 프로브라고 하면 반드시 그 프로브 팁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퍼런셜들은 그라운드 레퍼런스가 아닌 두 지점 전압차를 찍을 수 있는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전압에 의해서 또는 전압 크기가 100V 이상, 1000V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고전압 프로브로 속해지는데 싱글핸드 프로브 PPE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HV 디퍼런셜 프로브의 차동 프로브의 계열들이 두 가지가 하이 볼티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브 이제 그 광 타입으로 해서 스코프하고 DUT하고 절연을 시키면서 측정할 수 있는 절연 프로브나 또 전류 프로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퍼런셜 프로브에 관련된 거 그리고 프로브 팁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아까 주파수 대역폭, 샘플링 속도 이런 걸 따져봤지만 우리가 프로브에서는 내가 프로브 자체도 대역폭이 있고요. 얘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옵셋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절연은 되는지, 임피던스는 얼마나 되는지, 요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런 프로브들을 연결했을 때는 시스템 대역폭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이 프로브는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압 범위는 맞는지, 그리고 실제 임피던스는 굉장히 높게 하이 임피던스 유지할 수 있는지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호의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코프의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스코프 대역폭을 똑같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브를 사용한다 그러면 프로브의 라이징 타임 밴드위스하고요, 스코프의 밴드위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 시스템 밴드위스가 되는데 이게 루트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브하고 스코프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 약 70% 정도의 효율밖에는 내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기의 전체 시스템하고 신호의 라이징 타임하고 비교했을 때 얘도 만약에 두 개의 시스템이 같다 그러면 같은 룰에 의해서 0.7배
결국에 오차율로 따지면 40%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스코프하고 프루브를 포함한 이 시스템의 라이징 타임이 신호의 라이징 타임보다 훨씬 더 약 1.5배 정도 빨라야 에러 없이 신호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입력 파형은 굉장히 빠른데 누구죠? 프루브의 밴드위스가 모자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오버십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샘플로 포착한 것은 20MHz하고 120MHz의 프루브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압 범위는 거의 비슷한데요. 대역폭하고 프루브 자체의 라이징 타임이 다릅니다. 그죠? 라이징 타임이 다르고 실제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요 룰을 적용한다면 이 프루브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는 요거의 0.5배, 그러니까 10MHz까지 보기에 적합하고 120MHz 프루브에서는 60MHz, 그리고 라이징 타임 관점에서 봤다면 3.9나노보다 신호가 느려야 에러 없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20MHz 프루브에서는 약 27나노보다 더 신호가 느려야 됩니다. 자, 한번 실제 신호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신호, 여기 20MHz에서는 지금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라이징 타임 특성은 17.5나노고요. 120MHz는 2.9나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입력된 신호는 8나노 세컨드, 약 9나노 정도의 라이징 타임을 가진 신호를 입력을 시켰어요. 파형 모양은 어땠습니까? 전압을 유지하고 있고 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두 개가 동일한데요. 라이징 엣지 끝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오버슛이 약 라이징 타임이 느린 경우에는 12% 정도의 오버슛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타임은 지금 17.5나노보다 적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고 있지만 오버슛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파형의 모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라이징 타임하고 이제 같은 입력 신호의 라이징 타임이 거의 유사한 이런 신호를 넣었더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약 8%의 오버슛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역 스코프 또는 프루브의 대역폭하고 입력 신호의 라이징 타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오버슛 정도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룰 1.5 곱하기 요거에 정의된 요 값에서부터는 누구죠? 이 오버슛이 줄어들면서 입력 신호 측정 값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탑하고 베이스 앰플리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호의 주파수만 따져보면 되겠지만요. 실제 트랜지션 엣지의 어떤 다이나믹한 특성을 보겠다 그러면 반드시 디퍼런셜 프루브의 라이징 타임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라이징 타임이 프루브의 대역폭에서 멀면 멀수록 훨씬 더 정확하고요. 오버슛도 없으면서 측정 값을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신호의 라이징 타임은 시스템 전체 프로브하고 스코프를 합한 라이징 타임보다 1.5배보다 훨씬 더 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프로브에 17.5나노짜리 예를 든다면 요거에 1.5배, 26나노보다 느린 신호를 관측했을 때 오버슛부터 또 라이징 타임에 대한 에러 없이 신호를 관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다룬 내용은 우리가 대역폭은 스코프 대역폭만 따지지 말고 실제로 프루브에 대한 대역폭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적합한 프로세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은 압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일크로의 블로그에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기 해서 연재를 계속 올려놨습니다. 패시브 프루브 사용법, 그리고 특히 이 패시브 프루브는 우리가 약 10cm 정도의
그라운드 리드가 가는데 이 그라운드 리드에 따라서 신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팁들을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리드에 의해서 그 추가된 L 성분을 제거하면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실로스코프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연재들 관련된 내용들만 뽑아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르크로이에서는요, 마우이 스튜디오라는 그 PC에서 설치해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화면이 실제 마우이 스튜디오가 설치된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파형을 스코프에서 포착을 하면 그 포착된 파형을 가지고 PC에서요, 이 마우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스코프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신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운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뭐 파워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뭐 ESD 특정, SPI, 센트, 아이스퀘어 C, 아이스퀘어 S 이런 디코딩 툴에서 약 50가지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무료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마우이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스코프에서도 보시지만 뭐 오프라인에서 뭐 신호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툴로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요, 스코프에 관련된 주제들을 뭐 2월 달에, 2월하고 3월에 뭐 이상 신호를 포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웨이브 스캔, 특히 트리거 쪽에 그 중점을 둬가지고 스코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측정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마우이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약 3월 정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 FD 그 오퍼레이팅에 관련된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도 3월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오실로스코프에 관련된 거, 그리고 3월에는 마우이 스튜디오하고 캔에 관련된 이제 이어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채팅창에 올리기 불편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4525-2239나 아니면 창훈.5 텔레다인닷컴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이든 이미지든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다른 방법들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여기 마치고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설문이 이어질 거예요.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